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4명이 용산 미군기지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대준현 소속 20대 회원 4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낮 12시 30분부터 한미연합군사령부 3번 출구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시위를 진행한 후에 서한을 전달하려 미군기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46살 A씨에 대해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다 승무원에게 의해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주민들의 잇단 고소 고발과 관련해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인천시 미추홀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에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서해 5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 결정이 가져올 파장, 뉴스의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지만 올해 낙동강 녹조 현상이 사상 최악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조사한 결과 독성물질까지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13명의 평균 재산은 34억 3천만 원이었고 한독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 차관급 공직자 39명의 평균 재산은 45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눈여겨볼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공직자 52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9명이었는데요.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다주택자인 셈이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강남 상구에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위공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종부세 완화라는 새 정부 정책의 수혜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보유재산 가운데 바이오와 의료기기 관련 주식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병관리청이 주요 질병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재난안전부문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소방차 제작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여부를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정치라는 게 어제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비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완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과론만 놓고 보면 이제 그런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과 정치 현안을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시종일관 제가 고수했던 입장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저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어떤 게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이건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앞으로의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거냐. 왜? 이건 결국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 법으로 이것이 결정이 돼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비대위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난 이준석 대표가 하고 난 이후에 몇몇 법조인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 핵심은 오늘 이제 소결 내용에서도 이제 황정수 판사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지만은 결국 이게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그렇죠. 상호간에 누가 더 이해를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박탈됐느냐.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일반적인 이제 정치 현안. 이것은 도무지 이제 이해관계를 알 수 없거나 그것이 법원에서 가릴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속수무책으로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본인이 그걸 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포가 되면서 본인이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돌아가야 될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큰 타격이다. 왜? 국민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게 된 거죠. 네. 뭐 재판부에서는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상.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정당에서 어떤 결정이 있을 때 이게 하자가 있느냐 여부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느냐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법원 판결 이 가처분 이 결정 내용을 보면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절차적 하자라는 거는 회의를 구성할 요건이 됐느냐, 개최할 요건이 됐느냐, 안건을 이 당원 당규대로 처리했느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의 주요한 어떤 근거로 든 것은 실체적 하자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하자라는 거는 애초에 그 뒤에 뭐 의결 과정이 뭐 다 잘 됐고 당원 단계에 맞더라도 애초에 비상 상황 그러니까 당대표가 거리가 되거나 최고위원회가 기능 정지가 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데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이 헌법상의 이 정당의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논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당이 자기 정당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따져가지고 이제 이따 판단을 한 거잖아요, 법원이. 그런 점에서 이례적인데 다만 이 가처분의 취지는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정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이준석이라는 개인의 이 구제할 수 없는 피해,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을 했느냐. 그리고 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그대로 두는 것이 공공이익과 충돌하느냐 또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논리가 이렇게 된 거죠. 다만 이게 진짜 그러냐 아니냐는 결국은 본안에 가서 판단될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정당성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법원의 일단은 판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법조계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네.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의 본안에 준하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김이나 평론가 실체적 하자에 관한 부분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본안에 준하는 판단을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판단이 또 과거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면 가처분 신청할 때는 인용됐는데 본안 판결에 가가지고는 전혀 다른 논리가 또 나오기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례잖아요. 그렇죠. 사례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 굉장히 잘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 재판부가 그 판결할 때 판결 요지로 밝힌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의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고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자동으로 해임되는 효과가 그렇죠. 나타났고 네. 그걸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회복 불가능한 피해다. 이렇게 본 거라는 거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죠. 왜냐하면 이 인용을 이제 부분 인용 그리고 일부를 인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당대표의 자리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의 권한 대행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택받았던 그 당대표의 자리는 이제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갑론을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부분 인용이 됐다라는 것은 비대위 자체는 그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대위원들 이것도 논란은 있습니다.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또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비롯해서 네.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근데 사실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비대위원을 지금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된 상황에서 비대위원 그냥 그대로 있다. 이것도 또 뭔가 근데 어색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법적으로는 다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대위가 기능 중단이 돼야 된다라든지 비대위원의 자격도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분 인용이라는 이야기는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이제 이준석 대표도 상임 전국위원회를 하거나 전국위원회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랬는데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비대위가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 삼았죠. 근데 이제 비대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국민의힘에서 내일 이제 의원총회까지 예정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뭐 어떤 방식으로 수습해 나갈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했다. 또 여기 더불어서 재판장 성향을 우려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연히 뭐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또 권리 구제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왜 판사의 성향 이런 거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첫째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지 아닌지가 지금 뭐 이 판결의 핵심은 아닌 거고요. 둘째로 실제로 이 판사가 황장수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지에 대해서도 이 밝혀진 바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이 취재해갖고 보도한 거 보면 판사들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던 판사들이 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굉장히 안정추구형의 그러한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뭔가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요. 더더욱 이제 고약한 게 과거 정권에서 이제 판사가 뭐 판결하고 이랬을 때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지금의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판사를 막 공격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의 이제
이 국민의힘 소속인 여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아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지 판사를 공격하느냐 이것은 민주주의에 심대한 어떤 그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리어 자신들에게 좀 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 나오니까 또 판사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런 거는 자기들이 자신들의 어떤 해온 얘기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터무니없는 일이죠. 정확한 권한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무슨 수습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 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민사 판례 연구의 법원 내 엘리트 집단이라고 불리고 또 보수 영향이 강하다고 하는 그쪽 소속돼 있는 판사가 판단하면 괜찮은 거냐 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얘기들이 또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여론조사 결과하고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 성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여론조사의 응답자는 일반 국민이지 조사기관의 대표에게 물어봐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는 배 소장님한테 물어봐야죠. 중간에 네. 갑자기 훅 끼어들어가지고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건 저는 두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판사의 성향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잘못된 판결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저는 미디어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언론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아니 판사의 고향은 왜 드러냅니까? 그게 무슨 네. 이 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네. 출신 고등학교까지 나와요. 저는 이건 정말 우리의 언론 보도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부분은 상가는 게 나은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뭐 꼭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뭔가 어떤 판단이 나오면 그 판단을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게 입장인 거죠. 김민하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의 신청을 일단 했다는 것이고 예.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항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분위기인데 실제 그렇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 가처분 신청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지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가처분 신청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체적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다 선제적으로 반영해가지고 그럼 아예 비대위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애초에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대위를 아까 배 소장님이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대위를 유지하면서 그 틀 내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할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100%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권리 구제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지금의 비대위를 유지해 가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제 직무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도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전 대표냐 현 대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대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 대표가 맞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 대표라고 본다는 얘기는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당 혼란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거냐. 그걸 수습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전 대표라는 걸 가정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대표직을 그대로 갖고 있고 직무대행 체제를 또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시 또 비대위로 또 가지는 못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전 대표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조기 전당대로 바로 직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 법원의 결정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는 것도 강행하는 것도 무리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법적인 지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럼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윤리위의 결정이었지만 지금 법원에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이 되고 만들어지고 또 비대위가 되고 비대위원장이 조기 전당대를 해서 이준석 대표의 자리가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구제를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대표적 지위가 살아있다고 봐요. 살아있죠. 네.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당원권 징계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당대표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당대표의 지위를 무산시킨 게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거잖아요. 예. 본안 소송은 있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인들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면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강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뭐 당헌 당규를 또 바꿔서 무리하게 조기 전당대회를 간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 사안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 본인이 당대표 당원권 정지로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로 직무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게 될 때 6개월 뒤에는 돌아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렇게 오늘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처분 결정 내용을 보면 비대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이고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지됐고 비대위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도 뭐 해석의 영역일 테지만 어쨌든 당에 있는 관계자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문 내용 그대로를 이제 국민의힘이 집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하는 얘기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했지 비대위를 해산하라거나 뭐 그런 주문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기 전당대회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의 핵심은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대표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서 이준석 대표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본안 소송의 다툼으로 해결될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실체적으로 전 대표인 상태에 있는 건데 그런데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 조기 전당대회를 함으로써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다투는 상태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는데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혹여 이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돌아올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처분 이 신청의 인용 취지대로라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만 근데 나머지 부분들 비대위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이 비합법적인 상태에 있냐 이런 것들은 핵심은 그것은 이준석 이 대표의 지위와는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본안 소송의 판단 내용이다라는 게 가처분 인용의 핵심 논리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국민의힘을 이제 채권자로 봐서 이 제기한 이 소송은 그 가처분 신청은 형식적으로 그래서 각하한 것이고 네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그 맥락인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제 법원에서 채무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를 보면 합법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만들어진 것이 비대위인 것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제3, 제4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대표로서의 권한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현재. 그런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자동 해임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자동 해임하는 것을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을 때는 대표직이 살아있는 거지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자동으로 해임된다고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건 거예요. 그 이야기는 상임 전국위원회나 국민의힘에서 한 이야기인 것이고 법적으로 그 부분이 보완된 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처분 신청을 한 게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그 내용은 본안에서 다퉈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안에서 다퉈야 되고 결론이 내려져야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내려져야 지금은 실체적으로 전 대표 상태인 이준석 대표가 권한을 회복하는지는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권한 이 대표로서의 권리가 없는 상태가 확정이 돼버리면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면 다퉈봐야 본안 소송에서 다퉈봐야 의미가 그 본안 소송에 의미가 없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만들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더러 전당대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문에 그래서 이제 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는 전 대표 상태인 게 맞죠 지금은. 그런데 이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또는
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뭐 징계나 뭐 이런 것이 변수가 있겠지만 그건 또 뒤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안 소송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을 그대로 회복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뭐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당 혼란 상황을 수습하더라도 당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선택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 복귀는 못하는군요. 어찌됐든 원래 징계를 6개월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 1말 2초라고 얘기했던 최소한 그 정도 전당대회는 열어야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6개월,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하면 6개월 후, 그러니까 정확히 이준석 대표의 징계 효력일인 1월 8일까지 예. 이준석 대표는 사고 상황인 것이고 예.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징계 취지대로 하면은 이 6개월 이후엔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월 8일도 돌아와야 되는 거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로 복귀를 하게 되면 자기 임기인 6월까지는 자기의 임기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당대표. 그러면 예. 다만 그 전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와서 이준석 대표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면 혹시 그 본안 소송 결과가 이준석 대표의 지위와 관련돼서는 비대위로 가는 게 원래 맞았다라고 판단하면 그 문제는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1월 달에도 사실 조기 전당대회는 못 하는 겁니다. 이 취지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 조만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경찰 수사 결과 나왔는데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사건을 송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당대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기소를 하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거죠. 기소를 하게 되면 당원으로서의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 대표 직책이 박탈된다기보다는 당 대표로서 직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와 관련된 윤리 징계나 이런 것들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아마도 훨씬 더 센 징계가 그러면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제명이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최대한 빨리 당 상황을 수습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중요하죠. 겁니다. 중요한데 그 경찰 수사 결과인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판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기소가 내려진다면 그것도 또한 정부나 또는 집권 여당의 또 윤핵관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니냐라는 또 의심을 사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러면은 경찰의 기소를 받고서 그러면 순순히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물러나겠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상 뭐 본안 소송에 근데 이의 신청을 해봐야 어차피 이거는 또 같은 판사가 담당을 하거든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별 달라질 게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이것이 뭐 본안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니면은 또 경찰 수사 결과가 기소든 아니면 기소가 아니든 간에 예. 저는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원만하지도 않죠. 원만하지 않지만 그나마 부실 살릴 수 있던 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원래 이준석 대표가 정 싫으면 임기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하는 당대표를 당원들이 또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걸 자꾸만 임기를 끝나지 않은 이준석 대표를 자꾸 몰아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네.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네. 이제 만약에 최고위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네. 했을 때는 예. 최고위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일단 이준석 대표는 징계 상태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네. 징계 상태인 것은 그대로 두고 최고위 상태 이 비대위 구성 자체를 무효로 하고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최고위원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로 보궐로 뽑아야 되는데 그 보궐로 아마 전국에서 뽑아야 될 겁니다. 네. 전국에서 그래서 보궐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사퇴 의사를 끝까지 안 밝힌 최고위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다음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준석 전 대표 편에 섰던 김영태 최고위원 이렇게 3명이에요. 정미경 최고위원 사퇴했습니다. 사퇴했나요? 네, 예. 사퇴 의사 밝히고 뭐 예. 뒤에 가면은 이제 정미경 전 최고도 그 전까지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겠다 이러다가 네. 뒤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을 보면은 그런데 그 전국위가 또 비대위로 넘어갈 것을 의결한 전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문제도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얘기가 될 겁니다. 누구를 최고위원으로 그럼 추가로 선임을 하면 네.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이어야 되면 엄청난 얘기가 또 되겠죠. 이게 계속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어떤 묘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김민하 평론가하고 우리 정치야 시사에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니 저도 누가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결책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법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품어주는 방법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모든 것을 본인이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사라지겠다고 하는 거. 근데 어느 것 하나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애초에 왜 무리하게 이준석 대표가 잘했든 못했든 절차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애초에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나게 했는지 상당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의원총회에서 뭐 당의 중지를 모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김민하 평론가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원래 직무대행 체제 내에서 당 최고위를 운영하면서 지도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 비대위 이전 체제로 다시 되돌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이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 라이드 인터뷰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마땅히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근데 이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비대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책을 쓰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비대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자기 말이 맞는 게 되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일단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이전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또 하겠죠. 그게 이제 당원들을 만나고 책을 쓰는 겁니다. 조용히 하면서.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지금의 이 비대위가 이전 상황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억지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 네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지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치적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끊어버리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드러내거나 그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거나 뭐 이러면 또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또 이준석 대표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또 인터뷰 막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달린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언론 인터뷰는 지금 다 취소했대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뭐 기세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 키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그러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시 이전 상태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적을 하겠다. 가처분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잠적하겠다라는 것은 당원들은 만나고 또 책은 쓴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게 조용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조준한 거는 윤핵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과는 더 나를 세우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윤핵관을 멀리해야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또는 당내에서 윤핵관에 대해서 처단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해야 되는 가능한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봤을 때 윤핵관이 처단될까? 어려운 일이죠. 네, 이 대통령도 그 시기와 기회를 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잘못 보냈다라든지 정치적으로 빨리 수습을 하는 모습을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든지. 근데 이미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 확정적이어야 돼버렸잖아요.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말이 있어야 돼요.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월요일 날 도어 스태핑이 있어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일 궁금해요. 과연 이 질문을 누군가가 할지 여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거의 사상 처음으로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서 예. 대통령이 원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바로 그 연찬회가 끝나자마자 지금 법원의 판단이 나오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잔치집에서 초상집 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타일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국민의힘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뒷부분 얘기는 조금 좀 짧게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집권 수행 지지도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그 내용을 김민하 평론가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응답자의 27%였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였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준이었는데요. 긍정평가 이후로 가장 많았던 답은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8%, 그다음에 경제와 민생 이게 7%, 전반적으로 잘한다, 전 정권을 극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6% 등이었습니다. 부정평가는 여전히 인사가 24%를 차지했고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9%,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은 8%, 독단적, 일방적이다 7%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하고 비교가 조금 되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발표된 조사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날짜까지 포함된 것이 예. 한국갤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보통 수요일 정도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갤럽은 이제 목요일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그럼 예.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까? 조사 세부 내용을 간만히 보면은 20대 30대에서는 지지율이 더 하락을 했고요. 긍정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는 결집을 했어요. 네. 이걸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역시 이준석 대표가 탄원서도 제출하고 저는 네네. 이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가처분 신청 내용은 반영이 안 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서문시장 방문하는 일정이 비공개가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데 부정평가 이유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부정평가 이유가 인사이거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가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인데 직전 조사보다 더 올라갔어요. 부정적인. 그렇죠. 네. 이제 국회 운영위 하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답변 내용 8월 8일 날 자리는 했고 술은 안 마셨는데 맥주는 마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 국민들이 이제 보도도 됐고 예. 그러면 과연 경제 민생에 대해서 뭔가 일체돼서 대응을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법원의 결정으로 또다시 국민의힘이 혼란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국민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라든가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도 하겠으나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여의도에서 하는 일들이다 그런 게 이렇게 일단은 판단할 거거든요. 네. 근데 뭘 판단하는 거냐면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금리 인상 된다 그러고 이전에 그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거 많이 받아놓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도 커지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부담도 커지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 정치적인 얘기만 온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뒤덮여져 있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얘기가. 네. 그러니까는 일단 이 갈등을 뭔가 좀 완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경제 민생 위주로 갑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데 사실 대통령실이 그런 방향을 잡으려고 이번 주 내내 노력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근데 다 소용없게 된 겁니다. 지금 또 네. 아마 다음 주도 별로 좋은 수치는 나오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말씀만 짧게 오늘 방송 끝 마무리니까 네. 국민이 비상 상황입니다. 민생이 비상 상황입니다. 저도 비상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전히 물가도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또 다른 악재가 지금 생겨서 아까 김민하 평론가 지적을 좀 해주셨지만
좀 여러모로 하여튼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이 8.28 전당대회가 지금 주말에 있는데 예. 저희가 전당대회 결과는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외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매년 여름이면 낙동강 녹조와 수질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곤 하는데요.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해서 독성물질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낙동강 녹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또 이 녹조 현상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곽상수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매년 여름마다 낙동강 녹조 녹차 라떼 녹조 라떼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곤죽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예. 올해가 유독 이렇게 심한 상황이라고요? 매년 가면 갈수록 심하다고 보고요. 예. 원래는 이제 유독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6월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 최근까지 이제 낙동강 전체가 녹조로 꽉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동강 전체라고 하는 게 낙동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다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부터 시작해서요. 예. 대충 이제 9미 정도까지는 강 전체가 이제 녹조로 꽉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동댐이 좀 상류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안동댐도 댐에도 사실 녹조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영주댐에도 녹조가 이제 꽉 차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흐르지 않는 강 전체는 이제 녹조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박 3일 동안 낙동강 전 지역을 조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디서 어떤 조사를 하신 겁니까? 저희들 8월 4, 5, 6일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예. 낙동강 하구뚝부터 시작해서 이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영주댐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이제 물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시틴이 어느 정도 있느냐 예. 조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강에서 직접 이제 퇴적토를 떠서 퇴적토에서 이제 4, 5급수에 사는 실지렁이나 깔따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예. 했고요. 예. 그리고 이 퇴적토가 또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가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농경지도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꽤 심하죠. 물 같은 경우는 전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이크로시틴이라는 이제 독성 물질이 전 구간에서 다 나왔고요. 예. 특히 심한 곳 같은 경우는 한 5,000 ppb 정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치는 물질입니까? 저희들 녹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녹조가 이제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독이 이 마이크로시틴, 그리고 실렌도로스포몹신, 아나톡신, 최근에 이제 나온 베타 메틸아미노 알라닌 이런 게 이제 검출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시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독이라고 하는 청산가리의 100배 정도의 맹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시스틴이요. 낙동강 원수에서 검출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정수장에서 또 물을 거르지 않습니까? 예. 고도 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정수장에서 물을 거른 다음에도 나오는 겁니까? 원수에는 나온다고 보고요. 예. 저희들 최근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정수장을 거친 물에서도 한 0.2, 3 정도의 어떤 마이크로그램의 물이 마이크로시틴이 검출됐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조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제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요. 예. 녹조가 있다 없다, 마이크로시틴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이제 강 한가운데 이제 그 한가운데서 위에 물, 중간에 물, 아래 물을 떠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사실 녹조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떠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 위에 떴다면 가장 심한 곳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데 정부는 가장 없는 곳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예. 저희들이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정수장이나 양수장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낙동강의 가장자리에 가장 심한 곳이 이제 사실상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정수장 물도 정부에서 조사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거기에서는 마이크로 시스템이 안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정부에서는 뭐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부경대 이성진 교수팀을 통해서 한 것은 이제 소란이 이제 저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이제 뭐 조사 방법의 문제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나왔다면 정부가 좀 깊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고 단지 이제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PR 국민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뭐 정부 조사 결과하고 다른 조사 결과가 있는 것, 두 조사 결과가 있다는 사실은 좀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독성 물질이 정수 과정에서는 뭐 고도 정수를 하면은 다 걸러지기는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낙동강 주변에 도시에 네.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예. 네. 100%란 말은 없거든요. 예. 정부에서도 뭐 99.8%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100이 아니잖아, 그죠? 예. 여기서 뭐 실수라든지 또는 뭐 기계 오작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된다라고 확신 있게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저기 대구 수돗물에서도 이제 사실은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되는 거죠. 지금 올해 녹조가 유달리 좀 더 심하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녹조가 이렇게 더 심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낙동강에 네. 볼을 지금 8개가 있나요? 8개. 예, 8개 볼을 만든 지는 좀 시간이 지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래 10년째인데요. 예. 가면 갈수록 이제 심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하고 아마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이 더 심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뭐 가뭄으로서 그렇다, 가뭄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같은 조건이라도 이제 예. 물이 흐르는 곳은 뭐 아무리 가물다 하더라도 물이 흐르면 녹조가 없고 지금 낙동강처럼 철저하게 물이 이제 갇힌 상태에서는 이제 항상 이제 녹조가 가득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만드는 뭐 예. 지금 어떤 대처를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까? 특히 수돗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가 하는 이제 그 역할은 없다라고 보고요. 예. 단지 이제 뭐 대구나 부산이나 뭐 마산, 창원 이런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직접 주민들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지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애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녹조를 제거하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최근에는 이제 비가 좀 자주 왔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된 간에 뭐 낙동강 보문을 좀 연 상태에서는 현재로는 이제 거기 이제 녹조가 사라졌다고 보는데요. 이 또한 며칠 비가 안 온다 또는 이제 날이 좀 덥다 하면 바로 이제 녹조는 올라와 버립니다. 지금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나왔다 이런 예. 소식이 있던데요. 이게 어떤 예. 내용입니까? 낙동강에 있는 이제 그 녹조가요. 예. 보문을 열면서 이제 그 낙동강을 따라서 바다까지 이제 흘러간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좀 심각하게 나왔던 게 지금 말하는 BMAA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할츠알츠병, 뭐 루게릭병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심각한 이제 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이제 독성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낙동강 물이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런 독성 물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다대포 해수욕장은요, 바로 이제 낙동강이 끝나는 곳에서 얼마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거제도까지 이렇게 녹조가 나왔거든요. 예.
그다음에 부산이나 이제 경남에서 연구한 자체 조사를 했죠. 이 안에서는 낙동강 녹조다라고 이제 그 지방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식수 얘기도 하고 지금 해수욕장 얘기도 저희가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식탁의 어떤 위험 요인이 우리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시는 물도 그렇지만 낙동강을 물을 끌어서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도 적지는 않을 텐데 농산물이나 또 뭐 그 낙동강 물이 흘러 들어갈 경우에 바다에 있는 수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낙동강에서 생산되는 무, 배추에서 이제 마이크로시틴이 검출이 됐고요. 또 쌀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녹조가 유난히 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농경지 안에도 이제 녹조가 엄청 들어왔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최근에 합천에 있는 덜이나 특히 이제 양산에 있는 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마이크로시틴이 어느 정도냐면 16,000ppb까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양입니까? 1ppb가 10분의 1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는 물놀이를 하는데 가지 마라 하는 가이드라인이 8ppb입니다. 그럼 굉장히 더 높은 거 아닙니까? 2,000배가 넘죠. 이 정도의 마이크로시틴이 이제 논에서 검출됐다라고 한다면요. 아니 이게 여기서 생산되는 이제 쌀이나 농산물이 안전할까라고 본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라든지 어떠한 이제 행동들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는 사실 이 사실 자체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민단체 조사한 결과하고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하고 정반대 너무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참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일단 보시기에 지금 녹조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랜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거죠. 녹조가 많은 경우에는 물을 흐르게 하면은 녹조가 없다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여름에는 녹조가 없도록 물을 좀 흐르게 하락하는 거고요. 그런 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치수장과 양수장이 불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최대한 빨리 치양수장을 개보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녹조가 심한 경우에는 보가 전면 개방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물을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치수장이나 양수장 개보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녹조가 엄청 심한데도 정부에서는 독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농산물이 위험하다라고 저희들 이제 농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처도 없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녹조로 인해서 좀 걱정이 엄청 심한데 사실 정부는 낙동강에 관련된 어떠한 우리는 행동도 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상소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대표였습니다. 앞서 인터뷰하면서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처서가 지나고 기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19.9도로 평년보다 1.5도가 낮았고 낮 최고 기온 28.4도로 평년보다 0.1도가 낮았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18도, 모레는 16도까지 낮아지겠고 낮 기온 내일은 26도, 모레 28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기압골에 영향을 받다가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새벽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5mm 미만 비가 조금 온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 충청도와 남부 제주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 이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0도, 부산 22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인천 24도, 서울, 대전, 세종 26도, 광주, 대구, 울산 28도, 부산, 제주 2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1도, 습도 82%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인기가 정말 대단했죠. 아마 드라마를 시청한 분들이라면 소독동 팽나무를 인상 깊게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드라마의 인기 덕분일까요?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소송 끝에 마을의 소신과도 같은 수령 500년 된 팽나무를 지켜낸다는 스토리가 감동적이었을까요? 실제 모델이 된 경남 창원의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서울에도 소독동 팽나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연을 가진 느티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수령 367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고 합니다. 둘레 3.5m, 높이 23m. 분주한 건설 현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어 비장미까지 느껴지는 이 나무는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5년 전부터 서초구에 이 느티나무의 보호수 지정 해제와 이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초구는 나무의 키만큼 뿌리가 땅속에 뻗어 있어서 보호수를 이식할 경우 나무가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건축 조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초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건축 조합은 법정에서 역사적 가치가 뚜렷하지 않다, 생육 상태가 극히 불량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보호수 지정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 건설로 희생될 뻔한 팽나무를 살려낸 소독동 주민들과 아파트 건설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수령 360년 된
느티나무를 뽑아내달라고 요구한 재건축조합. 이 상반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문득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이 이루어진 뒤 과연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살게 될까요? 20, 30년? 아무리 길어도 50년을 넘지는 않겠죠. 기껏 반세기를 살 사람과 360년 이상 지금 그 자리를 지켜온 느티나무, 둘 중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일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By the Sally Gardens, my love and I did meet. She passed the Sally Gardens with little snow white feet. She bid me take love easy as the leaves grow on the tree. But I, being young and foolish, with her did not agree. In a field down by the river, my love and I did stand, and on my leaning shoulder she laid her snow white hand. She bid me take life easy as the grass grows on the wheels. But I was young and foolish, and now am full of tears. By the Sally Gardens, my love and I did meet. She passed the Sally Gardens with little snow white feet. She bid me take love easy as the leaves grow on the tree. But I, being young and foolish, with her did not agree.
임형주의 더 셀리 가든스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과 관련해서 9698님 우영우의 팽나무 서울에도 있다는 멘트는 인상적이네요. 보호할 것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보다 오래된 나무는 보존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3866님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인디언이 사지로 내몰렸듯이 힘과 경제 논리가 모든 걸 압도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좀 더 넓고 깊게 보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률님 100년도 겨우 사는 인간이 300년 넘게 살고 있는 나무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누구를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논리가 이렇지 않는가? 경제적인 논리가 항상 앞서는 사회에 우리가 모두 살고 거기에 맞춰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제 삶을 좀 돌아보면 그런 판단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조금 자유로운 분들이 많이 사는 사회가 될 거고요. 사람 냄새 나는 사회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청취자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차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재유행 뒤 최다를 기록했어요. 네, 확진자 숫자는 좀 감소세가 확연한 상황인데요. 오늘 발표된 확진자가 10만 명을 조금 넘었거든요. 10만 1,140명이고 이게 9일 전에 18만 명을 넘겼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9시까지도 9만 1,038명이 확진돼서 이거보단 당연히 늘어나겠습니다만 내일에는 9만 명대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위중증 환자 숫자 상황은 좀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을 하면서 넉 달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숫자가 어제가 566명이었는데 9명 늘어난 575명이고요. 이게 122일 사이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 26일에 613명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7월 초에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이 0.1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면 아마 실제로 확진자 숫자는 좀 줄어들게 될 테고요. 위중증 환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추석인데요. 연휴가 끝나고 나면 환자 숫자가 계속 증가해 왔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고위험군의 하루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연휴 기간도 좀 걱정돼요. 그렇죠. 많이 움직이시니까요. 그렇죠.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식사하시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전에도 계속 소식을 저희가 반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확진자 수가 이렇게 쫙 늘어나게 되면은 위중증 환자 수나 또 사망자 수가 한 2, 3주 뒤쯤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위중증 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고위험군 발생을 최대치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2만 명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병상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중증 병상이 지금 1,847개인데요. 한 달 새에 370여 개를 지금 추가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병상 가동률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입니다. 위중증 병상은 40
55.3%, 그리고 중증 병상은 57.3%인데요. 앞으로 이제 병상이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는 숫자지만 위중증 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네. 병상을 얼마나 잘 가동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증 병상에 대해서 재원 적정성 평가를 일주일에 4회에서 매일로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네.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종 바이러스가 좀 문제가 되죠.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빠르게 확산될 경우에는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네. 이거를 빠르게 확인하는 분석법도 9월 초에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국산 코로나 백신인 스카이코비언 61만 회분도 오늘 식약처의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서 그 시중에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심야 택시 대란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고 심야 할증 시간도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택시가 뭐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기도 했지만 줄어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게 훨씬 더 수입이 좋기 때문이잖아요. 특히 그러다 법인 보니까 택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3년 만의 일인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결정하기로 한 거는 요금 인상으로 택시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보관인데 지금 3,800원이에요. 예. 그래서 800원 이상 올린다라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연말부터는 심야 할증 시간이 지금 12시부터 4시까지인데 10시부터 4시까지 좀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야에 움직이는 택시 숫자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네. 특히나 오후 11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2시까지는 기존의 할증료율이 20%거든요. 근데 요 기간만 가장 잡기 어려우니까 40%로 늘리는 거예요. 할증 요율을. 네네. 그러면 최대 지금 4,600원인데 심야 시간대 기본 요금이요. 네. 근데 그게 5,3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그 심야 시간 택시 호출비 인상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네,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부정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거는 얘기를.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그 호출비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 인상보다 저항감이 더 크니까 그거를 플랫폼이나 그렇지 않으면 택시기사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기본 요금을 올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그 것으로. 차라리 낫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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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기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야 택시 난이 굉장히 심해서 저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밤에. 근데 낮에도 요즘 택시 잡기 어렵다고 많이 얘기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말부터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찬반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가격 얘기는 조금 이따 하더라도 네.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네. 최소한 그래도 그 소비자들의 편익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금을 올리면 택시들이 많이 다녀서 택시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예.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중간중간에 고리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게요. 예. 개인 택시 면허가 4만 9천여 대, 법인 택시가 지금 2만 2천여 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수입이 계속 줄어드니까 법인 택시를 하시던 운전기사분들이 배달이나 물류 쪽으로 10,000명 이상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인 택시 가동률이 2019년 말에 50%에서 지난 3월에 31%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법인 택시 기사가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급여를 보니까 그럴만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인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월 급여가 22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런데 배달 택배 기사는 330에서 350만 원 수준이니까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간극을 메워주지 않으면 택시기사분들한테 사회봉사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좀 늘려줘서 인력을 유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요금을 올려주잖아요. 그럼 예.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기사분들도 그만큼 수입이 잡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완전 월급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아직까지도 사실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건가 이런 그렇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정책에 대한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왜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죠.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네. 이제 택시 요금이 너무 낮다. 택시 서비스 질이 낮다. 그리고 뭐 합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을 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생각한 그 주장으로 본다면 택시 요금이 올라가는 거를 이게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지 말고 정상화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올라가는 거에 너무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소비자한테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냐 이런 반발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찬성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택시비가 굉장히 싼 편이잖아요. OECD 국가 평균으로 보자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사가 유입되게 하려면 요금을 좀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고요. 택시를 탈 사람은 타고 택시를 안 탈 사람은 안 타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것이 예. 이제 그 배달이나 대리 기사보다는 좀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까지 오르면 너무 힘들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할증을 10시부터 하게 되면 네. 그 전에 문 닫으라는 얘기다. 다들 이제 그 전에 집에 그 전에 가기 갈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사실 저는 플랫폼 택시를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만 네. 거기에 호출비뿐만 아니라 등급이 다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밤에 정말 급해가지고 최고로 비싼 등급을 한번 불러본 적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라도 오면 다행이긴 한데 그게 한 요금이 원래 제가 다니는 요금이 한 3배가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금이라고 하는 게 이미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면 좀 오른 측면도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미 오른 거랑 다름이 없다. 소비자들이 호출비 1,000원을 내잖아요. 네네. 그러네요. 그 사실 서비스 차이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등급을 나눠 놓으면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면 소비자들도 더 요금이 올라가도 내가 네. 기꺼이 낼 수 있다. 예.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비싸게 하면 바로바로 온다든지 뭐 이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여러 가지 네, 생각들을 그렇습니다.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방탄소년단이 부산에서 무료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굉장히 떠들썩해요. 네, 제 주변에도 벼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요. 벼르는 그것도 사람들이 심지어 있어요. 이게 무료 콘서트니까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면 10만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10월 15일 토요일이고요. 부산 기장군 일광읍 옛 한국유리 부지에서 BTS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공연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네. BTS가 2030년 월드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활발한 활동을 예고를 했고 이 공연도 그것 때문에 열리는 건데요. 10월에 열린다. 공연이 있을 것이다는 알고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를 잘 몰랐었는데 그게 네. 이제 공개가 되면서 지금 티켓 예약은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공연이 최대 10만 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대형 스크린 사실 10만 명 모이면 BTS 얼굴이 보일까요? 그 앞에 계신 분들만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 한 2만 명 되는데 가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뒤에 있으니까. 네. 근데 10만 명이면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플레이 같은 그런 공연도 준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스트리밍도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예약이 가능해요? 또 그게- 부산이면은 가서 네. 하루를 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약은 또 예약인데 네. 그래서 벌써 제 주변에 이제 가신다면 숙소 예약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숙소는 더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BTS가 이제 부산에 뜬다고 하니까 공연 전주에 16만 원이던 숙소 가격이 66만 원. 예? 예, 그리고 보통 주말 같은 경우는 14만 원 하던 숙소비가 7배 비싼 93만 원. 이건 공연 당일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호텔이겠죠, 설마. 네. 예. 그러니까 이 숙박업소들이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이것 예. 때문에 이제 누리꾼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수기 때 사실은 이제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친다.
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예약을 한 분 중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취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예약을 숙소 측이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가에 걸려서 이거 잘못 결제가 된 거니까 저렴하게 결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공연을 보겠다고 굳이 가는데 그럼 엑스포 끝나고 나면 부산에서는 숙박업소를 안 하실 건가요? 이렇게 이제 누리꾼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네. 네.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가 있고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부산시에 이런 숙박업소 비용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폭우 때 그 강남의 숙소 비용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실 이게 계도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강제로 숙박 요금을 내리라고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티켓 오픈은 했어요? BTS 공연요? 아직이요. 아직 안 했죠? 네. 그 쉽지 않을 텐데. 그러나 뭐 팬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도 도전을 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네.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어요. 네. 근데 너무 비싸게 받으시면요 실망하고 다음번에 가실 가요. 분들도 안 가니까 네.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계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해요? 네. 100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2년에 상하이 들렀다가 우리나라에서 YMCA랑 경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100년 만에 팀을 이뤄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100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해서 싶어요. 네. 메이저리그 사무국하고 올해 11월 부산과 서울에서 두 번씩 4번의 친선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부산에서는 11월 11일과 12일에 사직야구장. 떠오르네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14일과 15일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두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지금 프로야구 출범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메이저리그의 방안을 추진을 했고 월드 투어 중에서 한국 경기 편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100년 만의 일인데 1922년에 뉴욕 양키스랑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YMCA 야구단이랑 친선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때 이게 거의 초창기 우리나라 야구단이잖아요. 21대 3으로 대패했었어요.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당시에 이제 야구 막 시작할 때였는데. 네. 근데 이번에 어떤 스타 선수들이 오는지는 잘 몰라요. 네,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네. 최대한 스타 선수로 팀을 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김하성 선수나 최지만 선수 같은 아시아 선수들도 이 아시아 투어 명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타니 선수가 던진 거 이정우 선수가 치고 뭐 이렇게 김하성 선수가 수비하고 저 혼자 지금 그림 그리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세부 내용은 9월에 공식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두 소식은 그냥 많은 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기다리시는 분도 생기겠네요. 예. 네, 오늘 밤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사.